2016년 9월 발사된 한 우주 비행체. 굉장히 먼 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체는 2018년 12월에서야 어떤 한 소행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소행성의 이름은 바로 베누였죠. 소행성 베누에 근접했던 이 녀석은 주변을 지속적으로 빙글빙글 돌며 궤도를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소행성 베누의 표면에 무언가 길다란 물체를 접촉시켜 내부에 있는 표면들을 흡수하기 시작하죠. 그 실제 영상입니다. 소행성 베누에서 나왔던 잔해들, 그걸 캡슐 속으로 그대로 흡수한 뒤 완벽하게 멸균, 진공 상태로 보관하고 임무를 마친 탐사선은 그대로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2023년 9월 24일 그 샘플을 담은 캡슐이 미국 유타 사막에 착륙하게 됩니다.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얼마 전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구상 생명체의 기원이 지구가 아니라 외계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외계인이었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일요 미스테리 극장,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생명의 기원 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명체가 지구에만 산다면 더 넓은 우주 공간은 공간의 낭비다. 유명한 칼 세이건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럼 혹시 이 영화도 보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한 외계 생명체가 지구로 먼저 들어왔고, 원시지구입니다. 이상한 액체를 마신 뒤 몸이 전부 분해됩니다. 그리고 분해됐던 그 모든 DNA가 물속 혹은 산속 이런 데로 쭉 퍼지면서요, 생명체들이 발현되게 되고, 인류는 나중에 우리의 기원이 외계인과 똑같다, 외계인과 DNA 구조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허무맹랑한 영화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 외계인 말고요, 아무리 하등하더라도 아메바 같은 존재라도 외계 생명체를 직접 우리가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해서 모든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구상의 생명체가 탄생한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지구 내에서, 지구 안에서의 생태계에서 그 기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이게 입증됐다라는 뜻은 아니죠. 따라서 지구 생명체의 기원은 영원한 미스터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워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시 지구에 심해가 존재했고, 심해 내부에서 지열을 뿜어내는 심해 열수구에서 그 열과 그 성분들 때문에 지구 생명체가 최초로 탄생을 했고, 그 이후에 하나씩 진화 단계, 어떻게 보면 환경과 성장에 따라서 각자 적응을 거치면서 어느 건 물고기가 되고, 어떤 건 조류가 되고, 어떤 건 인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남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지요. 이렇게 큰 우주, 우리는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 정도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우주에 지구 말만 유일하게 우리의 생명체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 생명의 기원은 지구 안에서, 지구 내부에서만 발생한 게 맞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주에는 수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하기에 설마 지구 안에서만 만들어진 생명체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키우는 동물들도 있고요, 식물들도 있고요, 바다에는 물고기도 있고 우리 같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동물이라고 하면 동물들도 있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유전자의 계보를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합쳐지고 같은 종에서 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합쳐지고 또 합쳐지다 보면
딱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게 분화해 지금으로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에 대해 개념 설명 자체를 루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 의문점은 또 남게 됩니다. 그럼 그 루카는 누가 만들었느냐? 지구상 내에서 만들어졌을까? 외부에서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출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자연적으로 알아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 가설을 자연 발생 가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주에서 생명의 씨앗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부르는 바로 범종설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범종설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에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뒤에는요, 차근차근 하나씩 내용들이 정립되기 시작을 하는데, 많은 과학자들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53년에 시카고의 대학생 스탠리 밀러가 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물, 메탄 같은 기체오염물, 그리고 전기 방전 같은 걸 통해 아미노산, 지방산, 당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어렵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유기물, 바로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자, 무기물에서 유기물, 아미노산, 지방, 당 같은 걸로 이런 유기물을 만들어냈다. 무기물 속에서 만들어내는 걸 처음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 매우 중요했던 거냐면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근거였죠. 그러면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미노산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죠. 물론 그 이유에 대한 문제는요,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의 생각이었죠. 자, 그런데 이 범종설에 대해서 논란을 또 지폈던 한 학자가 있습니다. 1981년 영물의 생물학자 프랜시스 크릭이었죠. 그는요, 좀 놀라운 말을 하나 하게 됩니다. 외계에서 어떤 생명체가 있었고 그 고등한 생명체의 씨앗이 지구로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냥 착각인 거 아니냐, 이 사람을 어떻게 믿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프랜시스 크릭은 동료 제임스 왓슨과 함께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최초로 밝힌 인물입니다. 그에 따라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탔던 사람이죠. 그가 이런 말을 하자 말 그대로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진짜 그러려나? 라는 생각 때문이죠. 자, 물론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SF 같은 공상과학 소설 같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 내용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 아니, 소행성이 지구를 뚫고 들어오면 분명히 다 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질 텐데, 그게 어떻게 온전하게 지구에 남아서 생명체로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부터, 즉 범종설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부터 그냥 하나의 가설, SF적인 이야기로만 취급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입증이 왜 어렵냐면, 만약 정말 지구상에서 이런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우주에도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우주에 직접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그 재료들을 찾아봐야죠. 만약에 있다면 진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71년 영국의 켈빈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게 되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가 실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주로 나아간 게 아니고요, 지구 안에서 우주를 만나게 된 계기였습니다. 1969년 호주에 운석이 하나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운석에서 74종의 아미노산이 발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아미노산입니다. 유기물을 구성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아미노산이 운석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 총 8종이요, 지구에 있는 단백질에 쓰이는 아미노산이었습니다. 아, 운석을 보니까 외계에서 왔는데 그 외계 안에 있는 아미노산이 곧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거 범종설에 대한 근거다 라는 내용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주장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수했겠죠. 그리고 분석을 했습니다. 바로 오염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완전 순수한 물질이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미 지구로 들어왔던 상태였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오염 정도의 문제로 이게 정말 우주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구상에서 묻은 건지에 대해선 증명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이 가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증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말이죠. 소행성 베누, 지구에서 약 3억 3,300만 킬로 떨어져 있는 베누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약 1.2년 주기로 공전을 하고 있고요. 위치는 지구와 화성 궤도 사이를 이동하다가 6년마다 지구에 근접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물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이 베누를 타겟으로 노립니다. 여러 천체들이 뭉친 거기 때문에 그 태양계의 여러 천체의 잔해가 뭉쳐진 하나의 돌 무더기인 소행성이었죠. 지름 약 492m. 물질의 변형이 거의 없는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구 탄생, 정확히는 태양계의 탄성부터 지금까지 오염이 없는 타임캡슐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 항공우주 나사의 타겟이 되었죠. 태양계 형성,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서 보여드린 대로 2016년 9월 발사되어 18년 12월 베누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2020년 10월 표본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발사가 된 지 그 무려 시간이 7년에 걸려서 지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였는데요. 베누 표면에서 걷어들인 돌과 먼지를 분석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121.6g을 샘플을 표치해서 밀봉을 한 뒤 지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샘플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온전히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오염됐거나 분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죠. 이 베누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바로 아미노산, DNA, RNA 정보가 있었다라고 나사가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생명체의 기본이 됐던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자,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베누. 어떻게 보면 지구와 함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염이 되지 않은 채로요. 그런데 그 베누 안에 아미노산이 존재했다는 건 지구 내부에 아미노산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안에 있던 외계 행성에 대한 것이 넘어와서 지구 안에서 생명체를 처음으로 일으켰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표는요, 네이처 학술지에 기재가 되었는데 논문 수석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과학자 데니얼 그레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누와 같은 소행성들이 우주의 거대한 화학공장처럼 활동을 하며 태양계 여러 천체에 생명체의 원재료를 배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는 말이었죠. 그러면 이 말이 정말 맞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내부에서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외계인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져나간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어딘가에도요, 우리와 비슷한 환경으로 살아가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논문을 확인해봤더니 베누의 샘플 내용이었는데요. 물이 있었고, 근데 물이 증발하면서 남은 소금과 탄산 나트륨 등의 미네랄도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 지구상 안에만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단백질 구성 요소들이 외계, 소행성 같은 데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아예 다른, 과거에는 그냥 상상 같은 SF 과학 얘기 같던 내용이 일종의 입증이 되는 모습이었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어쩌면요,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범종설에서 더 나아간 얘기입니다. 사실 범종설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행성과 행성마다 이렇게 종자가 옮겨갔다, 충돌되면서 이제 옮겨간 거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실제로 좀 급진적인 범종설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처럼 어딘가에 엄청나게 고등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 걔네들이 자신들의 DNA를 묻힌 것들을 우주에다 저녁에 뿌렸고 그 중에 하나가 지구로 도착을 했으며 그 지구 안에 씨앗이 되어 지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고등 외계 생명체와 우리의 DNA 구조가 같을 것이다. 라는 추측인 겁니다. 사실 이 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은요, 정말 좀 놀라운 부분이 맞다라고 학자분들은 입을 모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구 내부에서 발생될 환경이 분명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증거들이 외계 행성에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연 하나의 시사점, 증거물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득 궁금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제가 학자분들에게 직접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더 기다려봐야 된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습은요, 소행성 류구입니다. 류구.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류구를 탐사했던 탐사선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탐사선 하야부사 2호입니다. 류구, 하야부사. 왠지 느낌이 약간 일본 느낌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의 탐사선입니다. 일본 또한 소행성에서 인류의 기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탐사선을 띄웠었죠. 실제로 하야부사2가 과거에 류구의 샘플들을 채취해서 가지고 와 분석을 했고 그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류구의 샘플 안에는요, 놀라운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 숨쉬는 박테리아였습니다. 심지어 이 박테리아는요, 수가 증가합니다. 증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샘플을 좀 얇게 자르고 전자현미경을 봤더니요, 구조가 발견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필라멘트 구조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분화되는 겁니다. 세포 분열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탐사선을 띄워서 류구에 있는 표면을 가지고 왔는데 생명체가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는 놀라울 정도로요, 분화를 잘 해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2월에 지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처음 2020년 11월 4일 컨테이너가 개봉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전자현미경 샘플이 11월 11일 날 확인이 되었고, 그때 앞서 말씀드린 필라멘트 조직이 총 11개였습니다. 3주가 지나니까요, 147개로 증식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36개로 줄지요. 박테리아 같은 애가 증식을 했다가 사망한다. 이거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의 군집이 배후에 존재했다라는 것, 어쩌면 지구상, 정확히 얘기하면 지구 외쪽의 최초의 생명체를 밝혔다라는 흥분의 도가니였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을까요? 처음엔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 생명체를 발견했대.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오류였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진공 상태로 가지고 오고 대기권 뚫고 분석을 하고 확인한 건 맞았는데요. 문제는 이 녀석이 지구에 오염됐다라는 결과였습니다. 이 안에 보였던 박테리아가 실제로는 지구 박테리아였다라는 것이죠. 해서 오염된 자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자, 물론 이 실험 결과를 보고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 진화했습니다. 완벽하게 지구의 기술력으로 밀봉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딘가 허점이 있었다. 그걸 보완해내야 된다. 베누 샘플에 대한 부분, 과연 이게 아미노산의 진실일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학자분들께서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밝혀진 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류구의 사례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모를 지구 오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나사는 정확하게 이리 발표를 했습니다.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 그러나 오염 가능성은 완벽하게 배제할 순 없다. 일단 방지 체계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샘플 자체, 캡슐 자체도요, 아예 진공 상태에서 밀봉을 하고 외부 환경이 침입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밀폐되어 있는 샘플 자체가 지구로 귀환한 즉시
우주에 존슨 우주센터에 움직여 클린룸으로 이동한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회수를 한 즉시 바로 옆에 있었던 경납고 클린룸으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샘플의 일부는요, 다른 연구기관에서 분석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어딘가 오염됐다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을 대비했던 것이죠. 바로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저 보라색이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특정 유기물, 화합물과 샘플에 포함된 성분을 비교하며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분석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물론 나사의 입장에서는 현재 오염의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염에 대한 징후는 밝혀지지 않았다가 나사의 입장이죠.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만약, 정말 만약입니다. 만약 이 배누에 안에 있는 샘플에서 오염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인류는 최초로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단백질 최초 구성 원소인 아미노산이 지구 내부가 아니라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지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 외계 행성에서 충돌하며 날라와 지구에 부딪힌 뒤 그 외계 행성에 있는 아미노산 같은 녀석들이 단백질로 변환이 된 걸까요?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인 생명의 기원. 확실한 건 과학자들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진실에 가깝게 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곤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영상의 댓글에 나중에 나오게 되면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류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생명의 기원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알 수가 없죠.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구 안에서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뭐 주류 학설이니까 지구 안에서만, 왜냐면 지구 안에도 있었을 거니까, 아미노산이든 뭐든 다 있었을 거니까 그거로 발현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건데요.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물론 만약에 배누에 있는 그 아미노산의 성분들이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가정이라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건너왔다 일 수도 있고요. 건너온 게 아니라 얘도 있고 쟤도 있고 쟤도 있고, 이게 배누에도 있으면요 어딘가에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주의 물질들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뭐 수소, 저 먼 행성에 있는 수소는 같은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둔다면, 만약에 배누가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와서 샘플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이 드넓은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더 가깝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존재한다면요, 모습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잖아요. 진화하는 거니까.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이 진화되고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수많은 곳에 우리 지구와 환경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행성이 있다면 있겠죠. 외계인이. 물론 이 범종설에 대한 이야기도요, 또 하나의 의문점을 던지기는 해요. 지구 안에서 생명체의 기원이다 라고 알았는데, 만약에 이게 우주에도 또 물질이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그 우주의 물질은 또 어디서 왔냐? 그 아미노산 어디서 출발했니? 단백질을 만드는 구성요소가 또 어디서 출발한 거야? 라는 또 그 문제가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말 드넓게 보시는 분들이 고등 생명체가 자기들이 뿌린 거 아니냐 라는 내용까지 이제 가시는 건데, 물론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배누에 대한 발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고 신비로운 내용이죠. 물론 근데 류구 사태가 한번 있었죠. 일본 류구 사태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는 봐야 돼요. 류구도 꽤나 오랫동안 분석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온 거라 이것도 뭐 100% 무조건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뭐 자기들 말로는 철저하게 더 했다, 그 이제 기존 사례가 있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탄생의 기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면, 전 오늘 그 이론 중에 하나를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창조론을 믿으시는 분들 있으신 거 아는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진화론과 관련된 얘기만 드린 거니까 창조론 얘기를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분명히 댓글 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진화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과학적인 내용 중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발견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배누가 오염이 안 됐길 바래요. 이게 들었는데 배뉴가 만약에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골 때리는 문제라고 하더라고. 지구상의 현재 기술로요, 오염을 안 시키고 갖고 들어오는 게 되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봉쇄하고 들어왔다고 했는데도 오염이 된다는 거면 이제 골 때리는 문제인 거니까. 근데 과학은 발전하고 있대요. 뭐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 씨도 저런 거 하고 있으니까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언젠가는 그러면 우주에 가서 하면 되니까 샘플을 지구로 갖고 들어오지 말고 그냥 우주에서 깨가지고 거기서 그냥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 아마 과학은 또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할 거다. 더 확인을 할 거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배누뿐만 아니고요. 이제 또 희망을 갖는 거예요. 다른 행성들에 대한 부분들. 화성도 그렇고 금성도 그렇고 혹시 이런 데에서도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뭐 지금은 탐사선도 돌아다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입니다. 뭐 지구상의 소행성의 기준 놓고 봤을 때 모든 천체,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의 융합체인 거니까 만약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딘가에는 진짜 외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외계 생명체를 믿는데 외계 생명체를 믿는 근거가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외부에도 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라는 내용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